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거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재개발 시장에 큰 혼란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물딱지가 참딱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법제처 해석이 11년 만에 뒤집혀서 혼란이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정비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 배치되는 건데요.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로 1심을 뒤집어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을 확정 지은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도정법은 조합 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매매돼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이 한 사람인 만큼 분양 자격도 한 사람에게만 인정하게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2010년 2월에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이후 정비업계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맞춰서 다주택자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 자격을 처리해 왔는데요. 반면에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도정법은 관리처분 계획 이후 양수한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양수한 이들의 경우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은 초기 단계, 관리처분 계획은 마지막 단계다. 결국은 관리처분 이후에는 안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수한 자격 분들에게는 일단 자격이 있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도요. 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요. 분양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분양 자격 판단에 대해서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을 유추하고 확장 해석해서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매수하셔서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거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부터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이건 재건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재개발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만한 판결입니다. 이 광주 고법 판결이고 이 같은 사례 가지고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뭐 판결한 판사가 같은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뭐 이렇게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돼서 이제 건너서 이제 이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요. 아직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인데 조합 설립이란 거를 강제조합원 제도고 재건축은 임의조합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조금 다른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복잡하지. 네. 그냥 어떤 부분이 되게 크냐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라고 하는 거는 2008년 9년까지 어땠냐면요. 내가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10채 갖고 있어요. 근데 10채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언제까지 팔면 10명한테 나눠서 팔면 10채의 분양 자격으로 바뀔 수 있냐. 맞아. 이 기준이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를 한 동 지어가지고 10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받고 있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10채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만 준대요. 야, 그럼 난 재개발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10채를, 아니야, 10채도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너한테 10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0채를 10명한테 팔면 그걸 산 10명은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이제 이 시점을 언제까지 보느냐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열채의 빌라를 가지고 아파트를 받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을 뭐라 그러냐면 분양 신청 하루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보통 45일, 60일 이 정도 받거든요. 그 분양 신청 받는 마지막 날을 법에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날짜라고 보거든요. 그날 전까지만 팔고 조합원 지위 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그날 제가 강영훈이었는데 강영훈 1, 강영훈 2, 강영훈 3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10명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그때까지만 팔면 그걸 양수한 그 사람이 조합원 변경을 하고 가서 분양 신청을 하면 개별 분양 신청을 받아서 각각 한 채씩 줬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그 의미가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 신청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됐는데 2009년 8월에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대표조합원 제도,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라는 내용이 당시에 나오면서 조합원 한 명이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바뀌고 나서도 법제처에서 국토부랑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줬었냐면 조합원의 지위야 분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2010년 2월 달에 법제처의 해석을 바꿉니다. 아니야. 조합원 한 명이 10명으로 늘어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걸 양수한 나머지 10명은 그 양수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해야 돼.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바뀌거든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이제까지 서울시랑 국토부랑 해석을 각각 다 준다고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법제처 말 바꾸는 게 어딨냐.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랑 국토부도 뭐라고 했냐면 법제처가 상위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틀렸습니다. 법제처 얘기가 맞아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다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국토부 해석 자료 갖고 있는 분들이 맨날 가서 국회 가서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뀝니다.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이렇게 다주택자 물건들은 다 상관없이 분양 자격을 준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기한을 더 줄 테니 2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씩 줄 수 있게끔. 그때까지 기한 안에 팔아라. 더는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내용을 겪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 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 하락장에 그러니까 다 재개발이 해제될지 모를지 조합도 없어.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조합장도 택시 운전하러 가고 이제 다 조합이 거의 조합 설립은 인가가 났지만 무산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을 더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한 재개발 구역에 가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여러 개 사서 갖고 있다가 그걸 다시 판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합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거 개별 분양 대상 자격이 있냐? 법제처에서 2016년 해석한 거 보면 그것도 똑같이 안 된다. 조합원이 쪼개기에 해당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광주 고법에서 판결이 뭐냐면 그거 각각 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 지금 이 조합원들이 한 여러 개를 양수한 이 사람이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분양 자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별개예요. 실제로 조례에서도 별개로 분양 조합원 대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의결 이런 거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번별로 묻고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분양 자격은 별개로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2개 별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했던 해석이랑 똑같은 해석을 지금 이 광주고등법원에서 내놓은 거예요.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왜 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대법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심리불속행 기각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상고할 때 조합에서 그 다물권자 물건은 빼고 올렸대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심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부산의 온천 4구역에서 동일한 사례로 지금 이제 대법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거 판결이 나와야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고법 사례는 고등법원 판례인 거고 아직 대법원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갈등 법제처의 해석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지금 딱 반대 엇갈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오고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가 결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이게 만약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난 판결처럼 결론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냥 제가 한 재개발구역에 가서 물건 10개고 20개고 30개고 쓸어 살면 돼요. 언제 팔면 돼? 조합 설립인가 놔도 돼. 분양 신청하기 전에만 30개를 자 하나씩 팝니다 해서 그렇죠. 팔아도 돼. 그러니까 매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매집을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투기의 목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뭐냐면 지금 이 2010년도에 법제처의 해석 이후에 이 내용 때문에 그 짓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재개발 구역에 가서는 여러 개를 살 수 있어도 같은 한남 3구역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도 거긴 하나밖에 못 샀지만 맞아. 앞으로는 한남 3구역 좋아? 야, 돈 갖고 와. 10개, 20개 다 매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 신청하기 전에만 팔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안적인 심각성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광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또 동일한 판결을 냈지. 서울에서는 반대되는 고등법원 판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에서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건축은 완전 달라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고 어떻게 결론 날지 지금 많이들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금의 판결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명확하게 다주택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조합에 싸바싸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투기 방지 애초에 지니까 그런 법제처 해석이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그 조합원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면서 이게 사실 이거 이제 확인이 되면 조합원 수 늘어나면서 사업성 악화되는 것들도 일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일단 뭐 그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집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올 그렇죠. 수 있죠.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많이 바뀐 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때려 빠시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렇죠. 관처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도 아니라 중과세 세율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투기가 해지고 해제되면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 해제될 정도면 시장 다 죽었으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업도 멈출걸?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네. 대법원이 이거 안 주는 걸로 판결하면 저는 서울시 조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하위 조례 규정으로 이걸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울시는 항상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상위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되게 느슨해요. 맞아, 실제로 서울시의 분양 자격들 지분 쪼개기 금지 이건 다 조례로 그다음에 일부는 정관으로 보통 조례로 다 금지되어 있죠. 조례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아마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이런 어떤 주택 공급 어떤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예, 지도조례를 바꿔가지고 다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대법원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조례로 이렇게 다시 막아버리게 되면 될 줄 알고 샀는데 다시 줬댔네 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만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방안은 이거였어요. 뭐요? 이런 다주택자 물건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처치곤란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다물권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청산받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맞아. 이제 가서 딜을 해야지. 사장님 청산 예상금이 얼만데 청산금으로 제가 살게요. 그럼 나는 청산금 정도에 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이 판결이 바뀌어서 더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나오면 옵션으로 뭐 1억 더 드릴게요. 피가 지금 얼마지만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청산받느니 그 돈으로 청산받느니 나중에 피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뒷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생기잖아. 받을만 하지 않아?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결국 안 나오면 청산가대로 샀으니까 청산받고 나가는 거고, 되면 주는 피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이 개별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니까 그렇죠. 이득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보면.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은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중개업자분들 그러니까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